안녕하세요. 아방가르드입니다. 5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있었던 펀더멘털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과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중국의 연간 소매 판매인데요. 작년 대비 18.4% 상승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4월에 10.6%보단 높지만 예상치였던 21% 다소 낮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일단은 계속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소비가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예상치에서 좀 모자랐다. 이 부분에서 약간의 실망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3개월 연속 소비가 확장이 되고 있고 2개월 연속 10.6, 18.4 무려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중국의 연간 산업 생산 지표입니다. 작년 대비 5.6% 상승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에 3.9%보다 높고요. 다만 예측치였던 10.9%보다는 좀 많이 낮습니다. 왜 이렇게 소비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예측치가 높았냐 하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잠재되어 있던 그 가능성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 그만큼 생산을 늘리긴 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만큼밖에 늘어나지 않았고요. 리오프닝 효과도 그 덕분에 크지 않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항생이라든지 중국 지수들은 다른 글로벌 지표들에 비해서 좀 약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월간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월간으로 0.4% 상승입니다. 3월인 마이너스 0.7보다 높아졌고요. 양전환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예상치였던 0.8보다는 절반 수준에 맞게 못 미쳤습니다. 이 역시 다행히 3월, 4월 2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다가 3개월 만에 드디어 플러스 전환을 한 건 좋은 소식으로 보여지지만 그냥 적절하게 소비가 늘었고 기대만큼은 늘지는 않았고 인플레이션 완화, 그러니까 이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빠지면서 구매력 개선에 따른 약간의 플러스 전환 효과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표까지만 본다고 하면 그렇게 큰 지표들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중국은 리오프닝 효과가 그닥 크지 않고 우리나라가 교육 상대국으로서 그러면 수출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미국은 아주 조금,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소비 성장률을 보이다가 약간 이제 양 전환을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저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는 덕분에 시장이 좀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이 내용들이 서로 시장들을 좀 쥐락펴락했는데요. 먼저 연준 위원들의 어떤 멘트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위원회 멘트를 요약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노동시장은 여전히 너무 뜨겁고 많이 둔화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까지 갈 길이 아직 멀다. 지금까지 금리를 계속 올렸고 저저번 주 5월 초에 파월에 의하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닐 연준 의원은 아직도 부족하다. 좀 더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 표현 자체가 그야말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면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위원의 말을 요약해 봤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경기 침체를 감안을 하더라도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지금 연내 금리 인하를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연준 위원 라파엘 같은 경우에서는 없을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아예 못을 박는 듯한 멘트를 했고요. 나는 오히려 금리 인하보다 인상하는 쪽으로 더 기울어 있다. 아예 인상이란 표현을 써줬습니다. 완전히 매파적인 표현을 해줬고요. 이런 표현 자체가 시장에는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6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의 확률을 조금씩 높여주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톰 바킨 리치먼드 연준위원회 멘트입니다. 은행 신용 강화와 가계 현금 잔고의 잠재적인 감소를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식어간다고 예측은 하고 데이터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자기는 아직도 좀 더 확신을 바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플레이션 하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실업률이 3.4%, 저번에 자료에서 보셨죠? 그 정도면 노동시장이 정말 뜨거운 상태에서 그냥 이제 뜨거운 상태로 전환됐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 국으로 치자면 너무 팔팔 끓었던 국이지만 아직도 입에 담기에는 뜨거운 수준이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역시나 노동시장의 강세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거. 아까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좀 그닥 좋지 않은 요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 같이 신경 쓰고 있죠. 교착에 빠졌기 때문에 다음 달 FOMC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또는 추가 인상 쪽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예 이번에는 역시 추가 인상에 대해서 2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오스탄 구스비 시카고 연준위원회 말을 요약해보면 미국의 중소은행 붕괴 후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난달 FOMC 정례회의에서 아슬아슬하게 금리 인상을 지지했다. 약간 비둘기파 쪽에 속하시는 분인데요.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는 있다. 하지만 속도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기엔 빨리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조금 더 빨리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길 바라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지난 1년 동안 단행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아직 경제에 완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뭐 지표를 통해서 그리고 발표되는 어떤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실업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겠죠. 6월 FOMC 회의까지 아직 몇 주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신중함과 인내심을 갖고 평소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지켜봐야 한다. 약간 좀 조심스러운 멘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동결을 하는 게 좋겠다라기보다는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좀 더 지켜봐 달라라는 수준의 멘트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저번 주 발언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미국의 경기는 뜨겁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빨리 잡히지 않고 있다. 덕분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저전주에 말했던 파월의 의견과는 좀 대척점에 있는 멘트들이 많았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6월 FOMC CME Fed에 의하면 금리 전망이 지금 뭐 금리 인하는 0%로 뭐 신경 쓸 건 아니었고요. 동결이 원래 저번 그 전주에 90.6% 거의 100%에 가깝게 금리 동결을 예측을 하고 있다가 78.6%까지 빠졌고요. 저번 주 실질적으로는 60%, 70%도 무너졌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신에 25bp 금리 인상이 0.4% 거의 기대하지 않았었다가 21.4% 추월 거의 30%에 육박하는 가능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프로 봐도 그전에는 뭐 거의 보이지 않았던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주말에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색다른 입장 모습을 표현합니다.
지역은행 위기로 연준의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줄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역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대출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고 현금 요구에 대해서 즉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현금 유보 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주고 있다. 즉, 그 지역은행 위기는 굳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그 위기로 인해서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 결국은 경제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 모두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정책 금리가 당초 목표 달성은 뭐 너무 간단하죠. 인플레이션 2%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5.25%라는 기준금리에서 더 높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비둘기적인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고요. 때마침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돼서 메카시 의원과의 있던 시장의 호재적인 발언들이 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일단 연준 의원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얘기를 더 해보면 파월의 조력자라고 할 수 있는 제닛 옐런 같은 경우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은행 합병이 필요할 수 있다. 뜬금없이 갑자기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이제 큰 불은 꺼진 것 같은데 갑자기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더 많은 은행의 합병이 필요할 것 같다. 즉 아직까지 은행 위기가 진행 중이다라는 함의를 보여줬는데요. 아울러서 규제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즉 은행들의 위기가 발생을 하고 그 위기로 인해서 대형은행이 중소은행들을 흡수 합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제한하지 않겠다, 권장하겠다, 거의 개방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 자체는 아직까지 금융위기가 중소은행들의 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충격이 오는 것이 아니냐 시장이 걱정을 하게 만들면서 미국의 금융주들의 하락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거기서만 멈춘다고 보긴 어렵고요. 이 은행권 위기감 재조성 그리고 금융주들의 하락 이걸 통해서 자연적인 금융 경색이 조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월이 굳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 없이 은행들이 자진해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을 비축하고 대출 강화를 강화하고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FOMC의 금리 인상 부담을 덜어주고 파월 역시도 굳이 무리하게 역사적인 금리 최고점을 만들 필요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한편 이런 현상들이 그냥 과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느냐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음모론을 제시를 하자면 이 대형은행들의 중소기업은행 합병 흡수 합병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영역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노리려는 대형은행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그와 관련돼서 선거 자금에 더 높이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음모론을 저는 제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파월의 이제 더 이상의 추가 금리보다 필요 없겠구나라는 표현과 옐런이 이 정도 상황에서는 지금 은행 위기가 위험하다. 즉 파월의 의견을 좀 더 뒷받침해주는 표현을 해주면서 또다시 6월의 FOMC 금리 전망 자체가 전 주말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78.6% 거의 60%대까지 빠졌었다가 다시 82.6%로 올라섰고요. 다음에 금리 25bp 인상, 베이비 스텝이 약 30%에 육박하다가 다시 20% 아래 17.4%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효과 자체는 결국 또 미국 시장을 강하게 밀어올리는 추진력이 될 수 있죠. 이런 펀더멘탈적인 분석, 좀 더 심층적인 분석, 특히 FOMC와 관련된 연준 의원들의 멘트들에 대한 분석이 왜 이렇게까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냐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시장 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이 더 떨어질 거야. 지금 정도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내지는 중소은행들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거봐, 옐런이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 하지만 저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 저게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쳐다봐야 할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멘트들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결국은 6월에 금리 인상 내지는 금리 동결에도 관심이 있지만 연내에 과연 올해 안에 23년 안에 금리 인하가 혹시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언제쯤 그게 될 것인가가 또 관심일 텐데요. 일단은 6월과 7월, 9월 총 3개월 동안은 그 FOMC는 금리를 동결하는 쪽 5.25%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계속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은 82.6% 그리고 7월은 80.6% 압도적인 수준으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9월 달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전에는 9월에도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최근 상황에 따라서 다시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58.4% 약간 높아진 상황이고요.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29% 정도로 조금만 상황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9월부터라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11월부터는 25bp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51%로 좀 높게 보고 있고 12월에도 44.7%로 높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이 3개월 정도 FOMC 세 차례 동안은 이어진 다음 11월부터는 늦어도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시장의 금리 인상에 충격을 줄 내용들이 없다. 그렇다면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은 조정에 불과하지 극심한 하락이 오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을 종목을 담는다라든지 시장에 대응을 하실 때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역시 펀더멘탈적인 심층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또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얘기를 저번 주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장은 초반에 5월 18일 날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해줬어. 디폴트 없을 것이다. 바이든과 협의를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시장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말 정도에 조금 더 실무진들의 협의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협의가 중단되고 문제가 생기자 백악관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돌아올 때까지 협상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멘트가 나온 다음에 금요일 날 나스닥 시장은 약간의 조정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렇게 큰 조정이라고 보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그러니까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그 리스크를 테이크할 가능성은 없다. 어찌 됐건 합의에 이르긴 할 텐데 그 시기가 언제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만 있을 뿐이지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메카시 같은 경우에서는 협상에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앨런이 제시를 했던 D-Day 6월 초까지는 협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합의 자체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보다는 미국의 회계 결산이 10월까지 임시적으로 한도를 상향을 시켜주고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급한 불은 꺼놓고 나서 구체적인 합의 좀 더 깐다라든지 그러니까 한도를 더 낮춘다랄지 갱신하는 기간들에 대해서 서로 조금 더 세부적인 일정을 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런 임시 한도 상향 자체만으로도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다만 실질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 다음 주 내지는 이번 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단기 고점이라고 예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채 한도 협상이 된다면 그동안 밀려있던 정책 자금들 집행을 위해서 대규모로 국채 발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채를 발행을 한다. 이 자체는 시중에 있는 자금을 회수를 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통화 정책을 볼 때 두 가지 지렛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금융 정책, 그러니까 금리라든지 유동성과 관련돼서 정책을 펴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바뀌게 되는데요.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즉 국채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이 축소되는 재정 정책을 피게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즉 연준은 더 이상 자기들이 이제 이 시장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좀 덜해지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부채 한도 협상을 한 다음에 국채를 발행을 하고 돈을 이제 그동안 미지급됐던 돈들을 지급을 하면서 또 다른 낙수 효과까지 발생을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찌됐건 현재 지수형 상품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상승 쪽으로 좀 위로 더 갈 것이다 라고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된다면 아마 시장은 서프라이즈 상승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개인들이 한도가 협상이 됐으니 이제 시장에 더 이상 부정적인 이슈는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많은 시장 매수 자금들이 유입이 되겠죠. 그럴 때 오히려 기관이라든지 큰 스마트 머니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들의 차익 실현을 이루어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부채 한도 협상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포지션을,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베팅을 했던 포지션들을 저는 대폭 축소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라도 목표가에 도달을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입절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미국의 정책, 연준의 흐름, 그리고 중국의 경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그리고 누군가 전문가가 매수해, 매도해 이런 멘트만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런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방향들을 제가 아방가르드 시스템을 통해서 펀더멘탈 분석을 해서 큰 그림을 잡고, 다음으로 그것과 관련돼서 자금을 뭐 100% 집행을 할지 내지는 분할을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다,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한다, 어떻게 손절을 하고 또 추가 수익에 대한 리스크 내지는 추가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걸 결정해 주는 것은 추세 추종을 따르는 시그널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자금 관리와 리스크 관리, 추세 추종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이런 아방가르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 주봉을 살펴보게 되면 저번 주에 아주 중요한 이평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이게 나스닥 선물의 주봉인 모습이고요. 굉장히 중요했던 이평선 하나를 크게 양봉으로 뚫었습니다. 아울러서 직전 고점이었던 13,700포인트를 역시 시원하게 뚫어줬던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주봉이 거대한,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크기의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지금 주봉상으로는 채널 상단과 채널 하단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채널 상단 부근을 조금 더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 노란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속도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이 오고 상승하고 횡보를 하다가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이 하단까지 내려왔다 올라가졌다면 좀 더 강한 상승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임박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그 전에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면 15,000을 넘기는 15,000 초반대의 이 중요한
저항대까지 상승도 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일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의 시스템 상에서는 이 핑크색 보이시죠? 롱 시그널이 나와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이 나왔을 때 여기서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 포지션들 매수를 잡았고요. 그 이후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현재 미니 나스닥 기준으로 한 계약 평가 수익이 2천만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과 관련돼서 채널은 지금 조금 더 위에 있을 것이고요. 좀 더 낮은 쪽의 채널을 만들어 보자면 그 채널을 지금 저번 주에 돌파를 해줬고 이번 주부터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아직 부채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나 결국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강하게 조정을 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 과정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속도로 볼 수 있는 기울기에 있어서 조정을 기간만 잠깐 옆으로 횡보를 한 다음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1월에 상승, 그리고 2월에 조정, 그리고 3월에 2월 초까지 상승, 그리고 2월에 기간 조정, 3월에 또 기간 조정, 그리고 4월에 상승. 죄송합니다. 여기가 3월이죠. 네, 잘못 봤네요. 2월까지는 쭉 이렇게 조정이 왔고, 그리고 3월의 초에 약간 그 조정이 마무리되고서 쭉 상승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4월에 들어서 횡보를 해줬고, 그리고 5월 달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파동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하락, 상승, 조정, 상승. 이 파동입니다. 이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는 매수를 포지션을 갖고서 2천만 원대의 평가 수익이 최소 3천만 원대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분봉으로 살펴보게 되면 아까 그렸던 채널 상승 여전히 조금 더 채널 상단까지는 여유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 전에 그어놨던 그 낮은 채널은 이미 저번 주에 돌파를 해서 그 채널이 돌파된 그 영역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아래쪽에서 지금 그어져 있는 지금 채널 하단들 이 모습들은 여기까지 와준다면 추가로 불타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 전에 익절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자금 관리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2천만 원대 이상, 목표가 이상이 오게 되면 하락을 대비해서 수익을 일부 익절시켜 가면서 시장을 따라가고요. 어느 정도 목표가 내지는 부채한도 협상이 됐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축포를 터뜨린다. 서프라이즈 상승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확 줄일 겁니다. 그렇게 확 줄이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온다. 그랬을 때 이 선이라든지 이런 선, 중요한 선에 다시 재도달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물론 시그널이 이렇게 해서 매수를 유지하라, 그리고 매수에 동참하는 게 좋다라고 표현도 해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적으로 봐도 6월, 7월, 9월까지 금리 인상은 보이지 않고 시장은 천천히 경착륙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매수가 두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어서 약간의 조정이 온다고 한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제 아방가르드 시스템에 따라서는 지금 롱 포지션 매수를 유지를 하라라고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6월물입니다. 조만간 이제 다음 달에 만기가 될 것이고요. 롱을 홀딩하고 있고 미니 나스닥으로 한 계약 평가 수익은 2천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에 대비해서 현재 수익난 부분의 일부분을 분할 익절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관련된 3배 ETF죠. TQ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매수를 홀딩하고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입니다. 확실히 3배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의 3배를 가져가는 ETF이기 때문에 선물에 못지않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나스닥 선물을 분할 익절 계획을 세웠듯이
TQ 역시도 익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큐, 하락 쪽으로 베팅이 되는 나스닥 관련 ETF죠. 이건 역시도 3배인데요. 포지션 없이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SQ, 스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을 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시장은 아까 펀더멘탈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좀 부담스럽다 하면 조정이 왔을 때 그때 손절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돈이 묶여버리거나 큰 손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된 설명이라든지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노란톡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방가르드 시스템은 자금과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것에 중점을 또 두고 있습니다. 분할을 해서 내 자금이 얼마가 됐건 간에 그 자금에 맞게 분할을 하고 그러면 이 분할한 자금들을 한꺼번에 다 모두 베팅을 할 것인지 내지는 일부만 베팅을 할 것인지 그건 역시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해야 하고 시그널을 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타기와 불타기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통 불타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타기 역시도 필요합니다. 시나리오대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손절이 없는 물타기가 위험한 것입니다. 무조건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물타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을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워놨던 시나리오와 원칙대로만 매매를 한다고 하면 물타기 역시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요. 이 방법 역시 저와 함께 같이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투자자와 같은 자금,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최고급 세단에 앉은 것 같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금을, 투자 자산을 운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에 이어서 국선, 코스피 200 선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형 상품들과 관련해서 제가 상승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저번 주 말까지는 롱 시그널보다는 숏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었죠. 나스닥에 비해서. 그래서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면 아까 나스닥에 비해서 기울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바닥권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상승, 그러니까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점 역시도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점이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저점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 빠르죠. 조금 크게 본다 그러면 혹시 이게 상승 쇠경이 아니냐, 즉 추세를 이어가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상승 쇠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 하락 구간을 하단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저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서 저점을 붕괴할 수도 있는 그림으로 주봉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주추세가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저항대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이 부근, 이 부근, 그리고 또 최근 고점 수준까지 지금 계속해서 고점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다시 이 337.5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서 전일이 되겠네요. 월요일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지금 채널 상단을 뚫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힘 역시 결국은 부채 한도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아울러서 이 환율이 급격하게 지금 고점에서 좀 빠져주고 있는 모습의 지수가 상승의 탄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자, 저 하단에서부터 쭉 이어진 채널 하단과 채널 상단 역시 조금 상승 쪽에 있는 그 채널과 하락 쪽에 있는 기울기가 조금 더 높은 모습이고요. 상승 후 조정 그리고 상승인데 거의 갭을 주고서 상승을 하면서 좀 빠르게 개인들이 뒤따라가지 못하게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약간 경계를 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형주 중심으로만 시장을 끌어올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상승이 진짜 진상승이냐 진짜 상승이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조정이 왔을 때 저희는
매수, 즉 코스피 200 선물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분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게 되면 4월 초 상승한 다음에 꾸준하게 하락을 해줬고 여기서는 살짝 지금 고점들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여기서는 오히려 지금 하락세기, 그러니까 삼각 깃발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승이 이어지다가 조정을 왔고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 돌파는 결국 직전 고점까지 도달하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을 바로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 분명히 조정이 올 것이고 그 어떤 부분까지 조정이 올 것인지 그리고 그 조정이 왔을 때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텔레그램 프리미엄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 코스피 200 역시 6월이 만기가 올 것이고요. 좀 전에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가 지금 숏 시그널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 말 정도에서 이번 주 초 이렇게 해서 롱으로 시그널이 바뀌었습니다. 즉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게 상황이고요. 그래서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저걸 롱으로 전환할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숏은 아무래도 손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롱으로 진입을 할 거고요. 이걸 이제 숏, 롱 스위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과 관련된 ETF들도 있습니다. 이게 상승 쪽 2배 레버리지고요. 하락 쪽 2배 고버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고버스 숏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포지션을 홀딩을 하고 있지만 롱 시그널이 나온 상황에서 선물을 숏을 손절하듯이 손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롱에 맞춰서 레버리지를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대 이제 다음으로 옵션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 전까지는 숏 시그널이 없었기 때문에 콜 옵션을 매도, 콜 숏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 역시 손절을 준비하고 털어낼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관련돼서 어디 부분에서 손절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금일 텔레그램 프리미엄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손절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죠. 이 손절했던 거 찾아와야죠. 그래서 풋숏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풋은 어떻게 어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자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도 역시 전략도 텔레그램 프리미엄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 아방가르드 시스템은 추세를 따라가면서 매수냐 매도냐 최근 같은 경우에서는 좀 국산에서 시그널이 좀 자주 변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이라는 것이 늘 추세대로만 움직이는 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횡보, 즉 비추세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추세 시스템에서는 좀 잦은 시그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참 중요하죠. 언제 진입해서 언제 나와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딱 필요한 게 추세 추종 시그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익절, 손절 어디서 해야 하느냐? 시그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직진해야 할 거면 직진하고 꺾어야 하는 상황이면 꺾어주면 됩니다. 그걸 어디서? 시그널에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분석 역시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라고 해서 매도를 친다라든지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아 라고 해서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매매, 감에 따른 매매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시그널에 따라서 진입을 하고 시그널대로 나오는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일 선물 주봉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었는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선물 주봉 멘트를 만들자면 상승 휩소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부분이었냐? 바로 4월 초였는데요. 4월 초에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유가 선물이 70달러대에서 80달러대로 점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갭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이 갭이 메꿔지고 오히려
그 직전 적정까지 깨는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채널로 보자면 저점을 이은 채널, 하단 저점을 이은 선과 고점을 이은 선들의 영역이 여기 원래 그전에는 이렇게 이어졌다가 각도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 부딪히고 그대로 이 선을 따라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봉에서는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으로 해모형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보통 이 음봉 아래쪽에 있는 꼬리를 메꾸는 차지하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주봉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좀 더 깊게 들어서 일봉을 보면 조금 분위기가 또 다른데요. 그 전에 그러니까 롱 시그널이 있었을 때와 지금 숏 시그널이 발생한 이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생긴 고점과 여기서 생긴 저점을 서로 연결해서 피보나치 간격을 살펴보게 되면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의 이은 그 간격에서의 하락을 한 다음 상승이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로 38.2%까지 구간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선 재밌게도 일봉상 여기서는 빨간색의 양봉 덧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점을 만든 상황에서 빨간색, 게다가 거기가 덧지라면 일봉상으로는 저점이 만들어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봉과 일봉의 예측할 수 있는 봉 해석이 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게 뭐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느냐가 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익절을 모두 다 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숏 포지션을 진입할 자리를 봤고요. 그래서 최근에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고 지금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5일로 보게 된다면 평가 수익은 150에서 200만 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한 계약 기준으로요. 그렇다면 이걸 60분 봉으로 살펴보게 되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숏 시그널이 나온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있었고요. 쭉 상승을 해서 하락까지 있었던 폭의 50% 부분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60분 흐름을 이제 상승과 하락이 이어지고요. 조정이 왔다가 다시 반등 그리고 또 다시 조정 이 상황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더 갈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지금 제 시스템에서는 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매도가 추가됐다. 그렇다면 홀딩을 더 이어갈 것인데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그게 또 핵심이 되겠죠. 자, 일단 올물은 옵션 8월물입니다. 7월물은 조금 있다가 만기가 되고요. 숏을 추가 진입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그널에서 아직 숏 시그널 상황이고 중요한 지점대에 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진입을 하라, 숏으로 진입을 하라, 그리고 물량은 어떻게 하라라고 파란 톡을 통해서 프리미엄을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이미 해드렸고요. 현재 지금 진입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익절을 좀 짧게 가져갈 계획입니다. 조금 더 큰 수익도 예상을 할 수 있겠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봉과 일봉의 그 역해모, 아까 해모형과 도치형 이 해석이 조금 서로 상충하고 있고 이미 수익을 좀 많이 낸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짧은 익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그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진입을 포지션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포지션에 진입을 했을 때 추가 수익의 리스크 내지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 모든 멘트들 조력을 파란 톡을 통해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유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저 아방이라는 전문가가 과연 정말 전문가로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엇일까? 대부분은 수익 인증을 통해서 전문가들은 신뢰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어떤 일부 너튜버들 같은 경우에서는 한 달에 몇억 대, 수십억 대 수익을 내고 그리고 그 수십억 대 수익을 내는 사람들 걸 보고 모여든 사람들, 구독자를 통해서 리딩료, 비싼 리딩료를 수임을 하면서
연간 수익이 약 100억대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렇다면 그렇게 수익을 실제로 내느냐 다른 너튜버가 좀 인증을 해달라. 수익 인증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증, 즉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와 같은 납부를 했던 증명을 좀 해달라라고 저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낸 사실이 없다 보니 그분이 결국은 채널을 덮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파생상품을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파생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가히 대한민국의 0.1%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양도소득세를 단 1회 이벤트성으로만 납부한 게 아니라 2019년부터 꾸준하게 납부를 하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블로그를 통해서 증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익이 얼마 났다. 특히 양방향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너튜브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가짜 수익 인증에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하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느냐 못하느냐, 납부했다면 얼마나 했느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가들의 자질과 신뢰도를 검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559만 원 정도의 파생상품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박스는 국세 납부 증명서고요. 이쪽에 있는 박스는 지방세 납부 증명입니다. 국세를 기본으로 여기에 10%가 지방세로 부과가 되니까 일단 여기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 곳으로 박스가 쳐진 곳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고요. 노란색으로 박스가 된 곳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입니다. 이게 왜 구분이 되냐면요. 파생상품의 경우는 국내 선물 옵션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를 파생상품이라고 하고 그 과세표준에 그 상품들을 거래한 수익에 대기 과세표준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선물을 거래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자금이 부족하다라든지 그 변동성이 무서우신 분들에게는 관련된 ETF를 거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셨듯이 나스닥과 관련돼서는 TQ와 SQ, 그리고 코스피 선물과 관련해서는 고버스와 내지는 레버리지 ETF를 거래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TQ와 SQ를 거래를 하게 되면 해외 주식을 거래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수익 역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303만 9천, 거의 304만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국내 외 해외 선물 옵션으로 수익을 낸 게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55만 원, 도합 559만 원의 세금을 저는 올해에도 납부를 했음을 블로그를 통해서 또 증명을 했고요. 이렇게 방송에서도 이 납부 확인서로 증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단연간 수익을 내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세금으로서 증명을 하고 있고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실력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느냐, 아방가르드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건 추세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거 매매를 하면 어떤 게 좋은가? 매매를 일처럼 하면서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먹을 땐 조금씩 수익을 조금씩 내다가 잃을 땐 손실을 볼 때는 한꺼번에 수익금에서 원금까지 모두 잃는 그런 분들, 그리고 단타보다는 장타가 좋다는 걸 알고는 있으나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아방가르드 시스템, 추세 매매, 시나리오 매매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이런 매매를 통해서 당신의 소중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갈 수 있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추세 매매를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